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구글 본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빌딩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아는 분을 통해 들어와서, 이제 전인구 소장님은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통해 그분과 인터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배운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오늘 밤에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전자 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펜으로 적으면 요거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노트북을 뉴욕에 두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비행기 시간이 되다 보니까 두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 숙소로 붙여놔서 기다리고 있어서 노트북을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좀 느낀 거, 문화 충격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제 지인분이 저희 이제 운전해서 데려다 주시고 하셨는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없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미국의 First Amendment라고 해가지고 헌법 1조가 Freedom to Speech, 뭐 Freedom of Speech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권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을 보호할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왜 총을 허가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저렇게 개인적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라의 근본 자체가 자유와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CTV 이런 감시 카메라라고 하죠. 이런 게 있는 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들 자체 블랙박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좀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한인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그거를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총기를 왜 허용하느냐? 그 찬성과 반대 입장을 좀 들어봤어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비행기에서 만난 쿠바 출신 미국인 분들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나라가 독재자에 의해 오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런 독재에 맞서 싸울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는 것을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1조인 내 자신의 자유, 그 두 번째인 그걸 지킬 권리를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재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총이나 무기를 걷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기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렇게 옹호하는 생각들이 어떤 건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 이제 뭐 반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총기 규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제가 어제 우버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좀 통통하신 그런 미국 여자분이 저희를 태워주셨어요. 그 물어봤어요. 총기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이제 딸이 임신을 하셨는데 그 딸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남편과 같이 살긴 하는데 집에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총을 사서 숨겨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다가 뭐 부모를 잘못해서 쏘거나 친구를 쏘거나 자신을 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집에 총기를 놔둬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갑다. 그러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디퍼런트 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들이 90%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CCTV가 밀집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히게 되죠. 또는 저지르기 전에도 의심이 되면 그 CCTV를 보고 있던 분들이 가서 경찰을 파견해서 잡기도 합니다. 그 요 얘기를 택시기사분한테 해줬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당하는데 괜찮냐?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안전보다 더 선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어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다르다는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이자 제가 받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대요. 백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뭐 세금도 많고 총기도 있고 뭐 그 의료보험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앰뷸런스 한 번 부르면 1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고 코로나 검사도 막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살아본 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좋은 점은 뭐냐? 첫 번째,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민 1세대 분들은 진짜 뭐 세탁소나 편의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슬럼가 또는 유색인종들이 사는 데 가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 분들이 실제로 2세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뭐 치대, 의대, 뭐 법대 이런 데 보내는 거를 이제 지원할 수 있었고 또 성공을 해서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은퇴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영어를 못해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그리고 좋은 자연과 깨끗한 공기가 있죠. 자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카메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뭐 드넓은 바다, 쫙 철펴진 뭐 초원, 산, 그리고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선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위라는 프라이드가 있다.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군사력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군인 시절에 이제 한미연합사라고 해서 용산에서 통역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미군 시설을 같이 썼거든요. 막사도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근데 영화를 보러 가면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군인들이 있는 캠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가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다 일어나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죠.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데 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되게 표현을 잘 해냈어요. 항공모함 나오고 전투기 날아가고 막 장군들, 대통령들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프라이드가 굉장하겠다. 내 나라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에 걸맞게 군인들을 굉장히 예우해 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게 공항에서 이제 보딩을 하잖아요. 탑승을 할 때 항상 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 데리고 있거나 군인이면 먼저 와라. 우리가 탑승시켜 주겠다라고 하고요. 군인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가서 막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음식점에서 만나면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문화를 우리도 좀 배우지 않아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문화적인 다른 점 제가 느꼈던 거고 이제 다음 토픽은 빅테크에 와서 느낀 겁니다. 제가 뭐 어제는 인투잇이라는 미국의 뭐 개인 레벨 또는 스타트업 레벨에서 쓰는 그런 회계 세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에 가서 이제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도 만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또 오늘은 구글에 와서 구글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실리콘밸리 쪽은 2, 3년마다 몸값을 불려서 계속 이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직을 하려면 물론 일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장급인데 4년 동안 그 특정 기간 동안 채워서 일을 하면 주식을 받거나 하는 이런 이 가치가 150만 불입니다. 거의 17억을 4년 동안 나눠서 받고 거기에 매년 보너스로 20만 불을 받아요. 20만 불이면 지금 환율이면 한 3억 5,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는 연봉이 아니고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너스가 3억에서 4억 사이가 꽂히고 4년 근무를 하면은 17억어치의 구글 주식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제가 봤더니 뭐 당연히 돈도 많이 주겠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식당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지인들 데려와서 뭐 자기 지인이다 이거 인증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피자, 샐러드, 뭐 스낵바 그리고 실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딩이 여기가 구글 본사가 빌딩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두세 개마다 바가 있대요. 그래서 가면은 뭐 그냥 냉장고 안에 맥주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맥주 섹션, 와인 섹션, 뭐 위스키 섹션 이렇게 쫙쫙쫙 나눠져 있어서 진짜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월드컵 때 그 술을 그냥 가지고 업무 시간에 미팅룸에서 한국 분들이랑 모여서 뭐 그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고?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미국은 성과만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월급 루팡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든 성과만 나오면 회사는 오케이다. 뭐 술을 마시든 아침에 뭐 골프를 치든 그리고 실제로 재택근무를 아직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성과만 나오면 상관없다라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성과가 안 나오면 해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성과만 나오면 된다는 이 자본주의 끝판왕 마인드가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뭐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그냥 일단 정해진 성과를 주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액티브하게 흥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 구글에서 20억어치 RSU를 주겠다. 앞으로
이만큼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거기서 얼마 받는데? 그러면 저 20억 받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얘를 진짜 데려가고 싶으면 20억? 그럼 난 더 줄게. 뭐 30억, 40억 줄게. 라고 하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운동선수 이적 시장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했고 앞으로 뭐 한국에도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뭐 그런 음료 바나 뭐 이런 식사 같은 것도 지인들 오면은 주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따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본주의 끝판왕이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직원으로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미국에서 일하면 이런 점들이 좋구나라고 느끼고 미국의 매력에 대해 이제 제가 독신이고 학생일 때 느꼈던 것과 지금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또 30대 중반이 돼서 느끼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점들도 많아요.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진짜 원베드룸 방 하나 있고 뭐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 요게 뭐 렌트비가 몇천 불씩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은 세금 가져가는 뭐 그런 퍼센티지가 뭐 30%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까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랑 비슷해진다고 하는데 뭐 최소한 2억, 3억 이상은 벌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 이상의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만나본 몇몇 그 실리콘밸리 일하시는 분들은 뭐 억대가 아니고요. 10억대가 넘어요. 연봉이. 그리고 차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뭐 BMW 끝판왕, X3, X4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진짜 벤츠 모시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은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텐트촌도 있고 그 신종 마약인 펜타닐 하는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리도 있는 반면에 이런 빅테크가 있는 밀집 지역에는 굉장한 그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다. 나랑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환경에서 좋은 기발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미국 경제, 기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에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빅테크에다가 많이 창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또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한 미국에 와서 한 열흘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도 미국에서 다녀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녀봤지만 이 학생으로서 보는 시야는 사실 좀 좁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인이 되고 뭐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시야가 넓어진 상태에서 미국에 오니까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고 이것들을 또 제 삶에 어떻게 또 좋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벌써 이제 전인구 소장님이랑 미국에 온지 열흘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밤 11시 반에 떠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뭐 일정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로 7시에 나가서 뭐 식사도 한두 끼밖에 못 먹으면서 뭐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뭐 비즈니스 미팅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시간도 빨리 갔지만 너무 유익한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떠오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고 뭐 아이온큐에 관련돼서는 뭐 주가가 10% 이상 빠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뭐 적자가 좀 늘어났다 요 정도지 제가 보기엔 뭐 기술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이 빅테크에서 많은 그 경험이 많은 임원 실무자에서도 팀장급 이상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는 아이온큐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여력 되는 대로 이 그 장기 수량의 2만 주는 계속 가져가고 조금씩 더 모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